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가 5년 동안 앓던 불안장애를 혼자 고친 방법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를 고치려면 불안장애가 뭔지 그 코어를 알아야겠죠. 불안장애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페이스가 없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 페이스는 내가 어떤 걸 편안하고 불편하게 여기는지 그걸 알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게 불편하면 나를 보호해 나가면서 그 상황에 천천히 익숙해지도록 하는 건데요.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자기 페이스가 있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페이스가 있는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소개팅을 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안해한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걸 줄 알거나 그 상황을 편안하게 만들 줄 알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소개팅이 들어오면 안 나갈래 이렇게 말하거나 소개팅 불편한데 주선자랑 같이 세 명이서 보면 안 되나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브레이크를 걸거나 상황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 과정에서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페이스가 있는 분들은 이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불안장애가 있으면 이 자기 페이스라는 게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 오면 브레이크를 못 밟고 밟더라도 계속 스스로를 탓을 합니다. 아까 그 소개팅 예시를 그대로 들어보면 소개팅이 불편해서 내가 이거를 거절을 해도 집에 와서 계속 아,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거를 못하지? 이렇게 스스로를 탓해요. 정말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불편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그 긍정적인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그 불편한 상황이 편해집니다. 그게 우리 삶이고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불안장애를 극복하려면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게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거는 그냥 그게 아직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게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게 내가 이거를 못해서 내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냥 그게 아직 나한테 새로운 겁니다. 제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해보면 저는 불안장애가 있을 때 제가 봤을 때 편안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부러워했어요. 너무너무 부러운데 열등감 때문에 부럽다고 말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불안장애가 다 낫고 보니까 아 진짜 부러워할 이유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그냥 나한테 새로운 이 상황들이 익숙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이상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나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할 거니까. 내가 어떤 걸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낀다는 게 내 흠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를 저는 불안장애가 다 낫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이 자기 페이스를 찾는 게 불안장애를 극복하려면 해야 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개성을 키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개성을 키우는 게 어떻게 불안감을 없애냐, 지금 당장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성을 키우냐고 따질 수 있지만 개성을 키워야지 불안한 게 없어집니다.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불안함을 마스킹하려고 괴짜 심리학에 빠지기 정말 쉬워요. 여기서 괴짜 심리학은 자세가 반듯해야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목소리가 커야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등이 굽었다는 거는 자신감이 없다는 거다. 머리를 꼬는 거는 불안하다는 신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저는 괴짜 심리학이라고 말하는데요. 불안장애가 있으면 이런 말들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꾸며내기 정말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이기 위해서 저 괴짜 심리학에 나를 점점 맞추는 거예요. 일부러 당당해 보이려고 머리를 의식해서 안 꼬거나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계속 스스로를 검열하면서 저 말들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해도 불안함이 하나도 안 없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들 자체가 처음부터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이 왜 근거가 없는지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바디 랭귀지 전문가분들이 자세가 자신감과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종종 소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한 심리 연구인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등을 구부리고 있게 돼서 자신감을 떨어뜨린다는 말을 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말을 해볼게요. 이 연구는 75명의 참가자들한테 참가비 $10를 주면서 참여를 처음에 시킵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면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데스크탑 이렇게 4개의 기기들 중에 하나를 주면서 그걸로 온라인 설문조사, 도박게임, 그리고 설문조사를 다시 하고 끝내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끝나면 옆에 있던 실험 감독관이 너한테 돈 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가 사인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서 서류 가져야 되니까 내가 5분 안에 안 오면 나 부르러 데스크로 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연구에서 사람들이 집중해서 본 거는 이 참가자들이 도박게임에 베팅을 했냐 안 했냐 이 베팅의 여부와
마지막 5분 안에 이 감독관이 오지 않았을 때 참가자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연구 결과는 도박 게임은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데스크탑 이 어떤 기기를 이용해도 도박 베팅률은 비슷하다고 나왔고 감독관이 오지 않았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데스크탑 사용자들에 비해 감독관을 더 천천히 부르러 갔고 또 10분이라는 맥시멈 기다리는 시간을 줬을 때 10분 안에 감독관을 덜 찾아갔다고 나왔습니다. 이 연구로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자세가 움츠러들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저는 이 해석을 듣고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 감독관을 늦게 찾아가거나 아예 찾아가지 않은 게 어떻게 자신감과 관련이 지어지는지 이해가 안 갔고요. 오히려 저는 이 실험 결과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데스크탑 사용자들보다 집중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집중하는 데서 빠져나오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 어떻게 스마트폰을 쓰면 자세가 구부정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해석을 했는지 사실 잘 납득이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편협하게 실험 결과를 해석했다고 봅니다. 이런 비슷한 연구들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행동 분석 분야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연구들을 대체로 좀 회의적이에요. 저는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100번 양보해서 집단의 의미에서 어떤 행동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게 꼭 필요해서 예를 들면 공항에서 테러리스트 찾기라던가 이런 거에는 사용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로 이 개인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거나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봐요. 그거는 너무 공산주의적이고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큰 표본을 두고 연구를 한 것도 아니어서 타당성이 많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괴짜 심리학에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빠지는데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쉽게 그리고 더 깊게 빠집니다.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자료가 그 어떤 사이비 종교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불안장애가 있다는 거는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 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이 개념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괴짜 심리학 말을 들으면 현혹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하도록 혼자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노력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제 경험담이에요. 뭐든지 문제를 고치려면 그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듯이 불안장애도 고치려면 그 본질이 뭔지를 알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은 편안함과 자유로움이죠. 편안하고 자유로워야지 불안장애가 없어지는데 내가 나 자신한테 계속 제약을 걸면 불안장애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죠. 이 괴짜 심리학은 나를 제한시킵니다. 나의 개성, 나만의 아름다운 표현 방식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이렇다더라 그 고정관념이 나를 지배하게 놔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들에 휘둘려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저 스스로랑 다른 사람들을 이런 말들을 바탕으로 혼자 판단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은 사실도 아니고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해주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시간 낭비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안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자기의 믿음을 바꾸는 겁니다. 불안장애가 있으면 사실 전반적인 믿음이 굉장히 왜곡된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얼마나 뜯어고쳐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고치냐. 믿음을 고치려면 그 믿음을 고칠 근거를 찾아야 돼요. 뭐든지 납득이 돼야지 그 믿음이 바뀌지 그냥은 안 바뀝니다. 그 근거를 찾는 거에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인 사람은 보통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너무 못났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바꾸려면 사실 정말 간단해요. 키가 작지만 정말 멋있는 사람들, 오프라 윈프리나 마윈 같은 내가 아는 명사들을 찾아보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감명받으면 됩니다. 그분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믿음이 내가 키가 작아서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착각이었구나. 키가 작아도 멋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근거를 찾으면 대부분의 믿음은 바뀌는데 몇몇 경우는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꾸기 어려운 경우는 사실 내가 불안할 때 하는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믿음 바꾸기를 했을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나는 불안할 때 손이랑 목이 떨리는데 이 떨리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믿음은 앞서 말한 케이스처럼 쉽게 근거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믿음 바꾸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손을 떠는 거, 목을 떠는 거를 가진 멋진 위인들을 찾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이 불안할 때 이런 행동을 보이더라도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 바꾸기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자기 페이스를 키우는 거랑 개성을 키우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 특정 믿음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를 연습을 하고 나한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스스로 격려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불안할 때 몸이 떨리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를 아주 바보라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 내가 불안할 때 떠는 거는 그냥 내가 불안할 때 나오는 나의 표현 방식이야.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해. 사람들은 모두 불안할 때 나오는 각기 다른 표현 방식이 있고 그거는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요. 행복할 때도 그 행복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것처럼 불안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말을 더듬고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몸을 떨고 다 달라요. 내가 불안할 때 나오는 표현 방식이 다른 표현 방식에 비해서 열등하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더 좋다, 낫다 이런 게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고 내가 바꿔야 될 믿음이죠. 이렇게 나를 존중하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다. 나는 나다. 라는 거를 알면 불안장애를 극복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한테 괜찮다고 말을 해주는 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저는 우리가 쓰는 모든 말들 중에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말이 괜찮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다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는 내 존재 자체, 내 표현 방식, 내 삶의 태도, 내 개성을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엄청난 위로와 안정감을 주고 나를 나답게 살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남과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로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사실 앞서 말한 나는 불안할 때 목이랑 손이 떨리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를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야. 이 믿음은 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인데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불안할 때 떠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기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불안해서 떨기 시작하면 진짜 심각한 자기 혐오감이 들면서 내가 정말 못난 사람 같고 이 떨림을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감추기 급급했습니다. 사실 못난 사람 같다고 말을 한 거는 굉장히 순화해서 말을 한 거예요. 불안장애가 있으면 스스로에게 엄청난 욕과 비난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진짜 내가 숨 쉴 가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한테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상황에서 떨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저 자신을 제한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도 오고 자기 혐오도 점점 심해져서 진짜 죽고 싶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전생도 안 믿었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살인범이었나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면서 효과가 있는 건 계속하고 효과가 없는 건 버리고 하면서 제 페이스를 찾고 제 개성을 키우면서 불안장애가 다 나았어요. 물론 여기서 제가 다 나았다고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불안감을 한 번도 느끼지 않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직 제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안함을 느껴요. 근데 평상시에 일상생활 하면서는 더 이상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됐고 불안함을 혹시 느낄 때는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아 이게 아직 나한테 새롭구나.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지면 되지. 내 속도에 맞출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안장애가 있을 때는 불안장애가 정말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결국 극복을 하고 나면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주고 스스로가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불안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한 거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딴소리지만 불안장애가 있다는 거는 불안을 강하게 지속적으로 느낀다는 건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행복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불안이나 행복이나 어쨌거나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불안장애를 지금 겪고 계신다면 진짜 나중에 엄청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불안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꼭 힘내시고 제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정말 많이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